야, 김정희, 이리 좀 나와봐. 저는 손을 닫고 거실로 나갔어요. 남자 넷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어떤 말이 나올지 기다렸어요. 오래 살다 보면 무슨 말이 올지 몸이 먼저 압니다.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상철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나? 내가 평생 데리고 산 게 기적이다.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상철은 계속했어요. 물어봐도 모르고 시켜도 느리고. 야, 김정희,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야.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때렸습니다. 여보, 손님들 앞에서 무슨 막말을 해요? 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름 같은 인생 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께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63, 저는 김정희입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귀가 먹먹해집니다. 남편 친구들이 둘러앉은 거실에서 박상철은 저를 손가락질하며 웃었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나. 내가 평생 데리고 산 게 기적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다는 것을. 40에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떴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박상철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표정으로 수저를 들었어요. 맛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밥상을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오늘 기분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눈빛을 읽는 것이 제 삶의 기술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달랐어요. 박상철은 어떤 일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막힌 데가 없고 목소리가 컸어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앞장서서 해결하는 사람, 그게 제가 믿었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강함이 가족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가족을 짓누르는 무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자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그 말을 처음 들은 날이 언제인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은 공기처럼 집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꺼내려 하면 그 말이 먼저 날아왔어요. 저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은 욕설로 이어졌고 욕설은 어느 날 손찌검으로 이어졌어요. 처음 뺨을 맞던 날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뱃속에 아들 민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만 태어나면 남편도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세월을 다 써가며 깨달았어요. 민수가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에 들어가는 동안에도 집안의 공기는 늘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화는 언제나 저를 향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이를 방으로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민수만큼은 그 장면을 덜 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였습니다. 민수가 어른이 되고 서울로 취직을 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집이 텅 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버텨온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같은 남자와 밥을 먹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밥상을 차리며 그 눈빛을 읽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만 보였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낙엽이 지고 눈이 내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늙어갔어요. 거울 속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늘어갔지만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부엌에 섰어요.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부엌 가득 차오르면 저는 그 냄새 속에서 오늘 하루도 버텼구나 싶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손이 물기로 차가워졌어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그날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는데 안도했습니다. 그게 저의 작은 평화였어요. 아무 일도 없는 하루. 그것이 제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삶이 제 전부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삶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 친구들이 온다는 말을 들은 건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상철은 신발을 신으며 툭 던지듯 말했어요. 친구들 온다. 안주 좀 차려. 그게 전부였습니다. 몇 명이 오는지, 몇 시에 오는지 물어볼 틈도 주지 않았어요. 저는 서둘러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두부를 사고 고기를 사고 전 부칠 재료를 샀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걸어오는 길에 손가락이 파랗게 됐습니다. 그래도 서둘렀어요. 늦으면 또 눈총이 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오후 2시쯤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현관에서부터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기름 튀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접시에 전을 담았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거실로 내가며 드세요. 한마디 했어요. 그들은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박상철도 마찬가지였어요.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술이 거나하게 돌았어요. 목소리들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상철이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김정희, 이리 좀 나와봐. 저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남자 넷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어떤 말이 나올지 기다렸어요. 오래 살다 보면 무슨 말이 올지 몸이 먼저 압니다.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상철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나. 내가 평생 데리고 산 게 기적이다.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상철은 계속했어요. 물어봐도 모르고 시켜도 느리고. 야, 김정혜,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야.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때렸습니다. 정말이지 그 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흐릿했어요. 발이 바닥에 붙어 있었고 손은 앞치마 끝을 쥐고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야, 그만해라 하고 작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도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귀를 채웠어요. 그 소리 뒤로 거실의 웃음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싱크대 위에 올려진 제 손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0해 동안 이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씻겼습니다. 이 손으로 남편의 옷을 다렸고 시어머니의 약을 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손의 주인은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다시 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남자들이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진 뒤였습니다. 박상철은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불을 껐어요. 어두운 부엌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 가로등 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울 앞에 오래 섰어요.
낯선 얼굴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입가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화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은 어디에도 남지 않겠구나. 거울 속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뭔가를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괜찮냐고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고 밥을 지었습니다. 박상철의 양말을 챙겼고 그의 약을 물과 함께 내놓았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늘 그렇듯 자기 이야기만 하며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밥을 짓는 손이 달랐고 국을 젓는 마음이 달랐어요. 무언가가 제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황혼이혼. 그 단어가 처음 머릿속에 들어온 건 거울 앞에서였어요. 소리 없이 떠오른 단어였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싶었습니다. 63세 혼자 서는 삶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단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에도 빨래를 개는 동안에도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에도 그 단어는 거기 있었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정말이지 두려웠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온 사람이 혼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혼자 계약서 한 장 써본 적이 없었어요. 은행 통장 하나 제 이름으로 된 것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 아래 아주 조용한 무언가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발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도, 친정 언니에게도, 오래 알고 지낸 이웃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제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설득당할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참고 살아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그 말들이 쏟아질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조용히 걸었습니다. 동네 반찬 가게에 들어간 건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가게 주인 최 여사는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혼자 가게를 꾸려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손 필요하지 않으세요? 최 여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 한마디가 돌아왔어요. 저는 그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멸치볶음 간이 짰고 제육볶음이 탔습니다. 손이 빨랐던 최 여사가 옆에서 조용히 고쳐줬어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봐요. 하고 시범을 보였어요.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실수를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배우면 됐어요. 그 단순함이 낯설고도 좋았어요.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나가도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어요. 저녁에 들어와도 어디 있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밥상만 차려져 있으면 됐습니다. 저는 그 무관심이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덕분에 조용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 받은 일당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잔액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000원이 쌓이고 50,000원이 되고 100,000원이 됐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제가 두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처음 받은 봉투를 손에 쥐던 날, 저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돈을 받고 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들어낸 첫 번째 증거였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조용히 계산했어요. 원룸 보증금이 얼마나 될까?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 반찬 가게 수입으로 버틸 수 있을까? 종이에 숫자를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적었어요.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이 손이, 제 손이 드디어 제 삶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최 여사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도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법이 없었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간 좀 더 봐요. 불 줄여요. 그거 먼저 담아요. 짧고 정확했어요. 처음에는 그 과묵함이 어색했습니다. 칭찬도 없고 위로도 없었어요. 그냥 일이 있고 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과묵함이 편해졌어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됐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가게 뒤편 작은 탁자에 앉아 밥을 먹다가 최 여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여사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그릇을 들며 말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고 더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네 글자가 제 가슴 한편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최 여사는 20년 전에 혼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간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맨손으로 나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고 그 다음엔 반찬 배달을 했다고 했습니다. 몇 년을 모아서 작은 가게를 얻었다고 했어요. 말하는 동안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고 위로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언젠가 저런 얼굴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날 이후로 최 여사와 저 사이에 뭔가 달라졌어요. 말이 많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가게였어요. 하지만 어깨가 달랐습니다. 무거운 재료 박스를 들 때 최 여사가 먼저 한쪽을 잡았어요. 제가 간을 잘못 봤을 때 조용히 덜어내고 다시 채웠습니다. 퇴근할 때 조심해서 가요. 하는 한마디가 생겼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누군가 저한테 조심히 가라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가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어요. 여기 적어봐요. 펼쳐보니 빈칸이 가득했어요. 위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처음에 이게 제일 무서워요. 숫자를 모르면 더 무서워요. 근데 적어 놓으면 좀 달라져요. 최 여사가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밤 방에 앉아서 그 수첩에 숫자를 채웠습니다. 작은 숫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손으로 쓴 숫자였습니다. 빈칸이 채워질수록 두려움이 조금씩 모양을 갖췄어요. 형체 없이 크게만 느껴지던 두려움이 숫자가 되니 오히려 작아 보였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 중에 나이 드신 부녀회장이 있었어요. 70을 바라보는 분이었는데 혼자 사셨습니다.
어느 날 반찬을 사가다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새로 오셨어요? 손이 곱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거칠고 주름진 손이 곱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요? 했더니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손이 제일 고운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즈음 저는 처음으로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혼자였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소장님이 어떤 걸 찾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작은 원룸이요. 혼자 지낼 곳이요.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입으로 혼자라는 말을 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이걸 하려는 사람이었어요.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가게 냄새가 온몸에 배어드는 날들이었어요. 참기름 냄새, 간장 냄새, 뜨거운 손 냄새. 그 냄새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냄새가 아니라 제 손으로 만든 냄새였어요. 제 시간으로 버텨낸 하루의 냄새였습니다. 민수가 내려온다는 연락이 온 건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내려온다는데 반가운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들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반대로 제가 너무 오래 숨겨온 것들이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토요일 낮에 민수가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며느리 이지연은 친정일이 있다고 했어요. 민수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별말이 없었어요. 저는 미리 끓여둔 된장국을 데우며 밥 먹어라 했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밥상 앞이 조용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민수가 물컵을 들고 저를 봤어요.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저는 행주로 상을 닦으며 괜찮다 했어요. 민수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아빠가 또 손 떼는 거 아니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행주가 상 위에 그대로 멈췄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눈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 눈을 보지 못하고 상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래된 상처는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거기 있습니다. 아물지 않아도 건드리지 않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이미 아물었다고 믿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랬습니다. 한참 만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래된 일이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아들었어요.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방으로 들여보내도 다 들었던 겁니다. 벽 너머로 문틈으로 다 듣고 다 봤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막으려 했던 것들을 민수는 이미 마음속에 쌓아두고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게 저보다 민수를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걱정시키기 싫어서였습니다. 아들한테 아버지 흉을 보기 싫어서였어요. 아니면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을 알아서였습니다. 어쩌면 그냥 이건 제가 혼자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오래전에 결심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참을수록 나는 더 힘들었어요.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났습니다. 닥지도 않았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제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식탁 맞은편에 다시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이 아니라 그 말을 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한참 만에 저는 말했습니다. 생각해 둔 게 있어. 민수가 저를 봤어요. 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간 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상철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저는 방에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소파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내 코 고는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붉어진 눈이 떠올랐어요. 그 눈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30여 년을 봤습니다. 제가 버텨온 것이 아이를 지킨 게 아니었어요. 제가 무너지지 않으려 버텨온 것이 아이에게도 무게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민수를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그 아이가 더 이상 그 무게를 들지 않아도 되도록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남편 생일은 매년 11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왔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생일상 차리는 일이었어요. 40에 가까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다듬고 전 부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달랐어요.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래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민수와 이지연이 낮에 도착했어요. 이지연은 과일을 사들고 왔습니다. 현관에서 저한테 꾸벅 인사를 했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잘 왔어 하고 손을 잡아줬어요. 이지연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도 이 집 분위기를 알고 있었어요. 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그랬어요. 박상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갑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이지연이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박상철은 한번 훑어보고 거기도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국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전, 나물이 상 위에 올랐어요. 박상철이 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잡채가 왜 이래? 당면이 불었잖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맛있어 보이는데요. 박상철이 아들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상 위에 침묵이 깔렸어요. 그 침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40해 동안 먹어온 밥상이 늘 이랬어요.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민수가 초에 불을 붙였어요. 이지연이 작은 소리로 생일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따라 불렀어요. 박상철이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짧게 났어요. 그리고 박상철이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흰 봉투였습니다. 두껍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40회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그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박상철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뭐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혼 서류예요. 이제 우리 끝냅시다.
그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지연이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민수는 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박상철이 피식 웃었어요. 뭐?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반복하지 않았어요. 봉투는 그대로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열어보더니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종이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40해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빛이었어요. 당황한 눈빛이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박상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목소리에 몸이 먼저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릎이 떨리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고요함이었어요.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말했어요. 처음 뺨을 맞던 날을 말했습니다. 뱃속에 민수가 있던 날이었다고 말했어요. 아이를 방으로 보내고 대신 맞던 밤들을 말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세워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라 했던 그날을 말했어요. 설거지하다 멈춰선 싱크대 앞을 말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처음으로 제 얼굴을 바라본 그 밤을 말했어요. 박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평생 말이 많던 사람이었어요. 늘 먼저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 앞에서 끝까지 말했습니다. 박상철 씨,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지연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리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봉투를 든 채 저를 봤어요. 그 눈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잠들었어요. 이사 날은 아침부터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어요. 저는 새벽 4시에 눈이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 누워 있었어요. 40에 가까이 눈을 뜨던 천장이었습니다. 그 천장에 얼룩 하나, 금간자리 하나까지 눈에 익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입었어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불을 켰습니다. 부엌이 환해졌어요. 오래된 싱크대, 낡은 냄비, 기름때가 밴 환풍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한번 둘러봤어요.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저와 함께 늙은 것들이었습니다. 물을 끓였어요. 마지막으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뜨거운 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바닥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골목에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아침을 천천히 보내고 싶었어요. 박상철은 안방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걸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며칠 뒤 그의 손을 거쳐 다시 돌아왔어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봤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다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오래 살았지만 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하나, 오래된 사진 몇 장, 작은 냄비 하나였어요. 최 여사가 원룸 계약할 때 함께 가졌습니다. 부동산 소장 앞에서 제가 손을 떨자 최 여사가 옆에서 조용히 제 팔을 잡아줬어요.
아무 말 없이 잡아줬습니다. 저는 그 손 덕분에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었어요. 민수가 이사를 도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짐을 날랐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다 옮기고 나서 민수가 원룸 한가운데 서서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싱크대 하나였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어요.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안할 게 없어.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일찍 물어봤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다 큰 아들의 등이 넓었습니다. 그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있어서 버텼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있어서 나왔어. 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 눈물이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래 묵었던 것들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쌓여있던 것들이 드디어 빠져나가는 것이었어요. 민수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방 안에 앉았습니다. 이불도 채 펴지 않은 방이었어요. 상자들이 아직 방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에 앉아 가만히 있었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코 고는 소리도, 욕설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이 조용함이 낯설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하지만 조금 있으니 달랐습니다. 그 조용함이 제 것이었어요.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흐렸던 하늘이 조금 걷히고 있었어요. 엷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네모난 빛이 생겼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발끝에 햇살이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딱 그만한 온기였습니다. 40해 만에 처음으로 제 몸에 닿는 햇살 같았어요. 정말이지 이게 제 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반찬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늘 7시 반에 도착했어요. 셔터를 올리고 환풍기를 켜고 재료를 꺼내는 일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예전에도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달랐어요. 그때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하고 눈치를 봤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눈을 뜨면 오늘 뭘 만들까 하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원룸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낯설었어요. 밤에 너무 조용해서 잠이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신 적도 있었어요.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이게 맞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밤에도 후회는 없었어요. 두려움과 후회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에 가까이 버텼어요. 자기 말이 곧 법이었던 사람, 여자가 뭘 안다고 끼어드냐던 사람, 손찌검을 밥 먹듯 하던 사람 곁에서 저는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참았어요. 다음에는 나이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세워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라 했던 그날 밤, 싱크대 앞에서 제 손을 바라보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참음이 미덕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 자신을 지우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황혼이혼. 그 단어를 처음 떠올렸을 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칼을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던 사람 곁을 조용히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의 밥상을 걷어내고 그 사람의 빨래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단단한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2달이 지나자 손에 익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었어요. 평생 남편 입맛에 맞췄습니다. 짜지 않으면 싱겁다 했고 부드러우면 맛이 없다 했어요. 저는 지금 싱겁게 먹었습니다. 채소를 많이 넣었어요. 누가 눈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먹고 싶은 속도로 먹었어요.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었습니다. 가게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찾아오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저번에 그 장조림 아주머니가 만든 거 맞죠? 하고 물어보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네. 하고 대답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만든 거, 김정희가 만든 것이었어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제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만든 것이었어요. 그 말이 속으로 올라오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통쾌했어요. 박상철 이야기를 들은 건 민수를 통해서였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집안이 엉망이 됐다고 했어요.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술자리도 줄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불쌍하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0해 동안 제가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겠구나.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은 저였나요? 아니면 당신이었나요? 그 물음이 저 혼자만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답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엄마, 이제 얼굴이 편해 보여요.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뒤를 돌았습니다. 국을 젓는 척 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편해 보인다는 말이 이렇게 사람을 울릴 수 있는 말인지 몰랐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떠난 것이 맞았다고요. 내 선택이 옳았다고요. 봄이 됐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 목련이 피었어요. 어느 아침 출근길에 그 꽃을 봤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 바라봤어요. 꽃을 이렇게 오래 바라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서 있었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골목에서 흰 꽃잎을 보고 있었습니다. 늦은 봄이었지만 제 생의 첫 봄 같았어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냥 김정희예요.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작은 원룸에서 자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 먹는 사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 발로 서 있어요. 제 손으로 만든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복수였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조용히 서리를 내밀었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조용함이 40해 동안 쌓아온 제 모든 분노였어요. 그 조용함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지 않겠다는 말이었어요. 정말이지 내일 아침도 저는 5시에 눈을 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누구의 허락도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김정희로 살아갈 겁니다. 떠나온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